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매번 이 채널에서 듣기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의 사연을 듣고는 꼭 한번 제보해보라고, 제 사연도 기가 막힌 사연인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남들이 고아라고 하면 바로 안쓰러운 눈빛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곤 하지요. 저는 그런 눈빛이 싫어서 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이제는 밝혀야 제 이야기가 좀 이해되실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저는 엄마한테 버려졌어요. 엄마는 항상 제 기억 속에서는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 노는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나 밥 먹고 싶어. 너 진짜 엄마 자꾸 귀찮게 할래? 콱씨 진짜. 엄마는 제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라서 혼자 밥 챙겨 먹기에는 무리인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배가 고파서 매일 침대 이불 속에서 손가락만 빨았지요. 엄지손가락이 퉁퉁 부을 정도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저의 사정을 대충 눈치채고 엄마를 불렀어요. 미나 어머님, 아이가 이번에 검진에서 영양실조가 나왔어요. 사실 입학할 때랑 다르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말라가는 게 눈에 보여서 저희도 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꼭 한번 미나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나 밥 좀 잘 챙겨주세요. 저번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밥 먹고 싶다는 그림을 그렸다고 미술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끝난 후 제 손을 잡고,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못 살아. 얼마나 나를 더 피곤하게 해야지 네가 시원하겠니? 에휴, 니는 네 아빠랑 똑같아서 눈치가 없고 착해 빠져서 진짜. 너 그렇게 배고프니? 그렇게 배가 고파? 엄마가 너 아주 밥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에 데려가 줄게. 알겠어? 그렇게 끌려간 곳이 보육원이었어요. 저는 보육원에 버려진 거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남자와 노는 모습을 생각해보았을 때 엄마는 업소 여자인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밤일을 하면서 용돈을 버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귀찮아한 것이었고,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이니까 절 버린 거였지요. 어릴 때는 그저 제가 밥을 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왜 어릴 때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면 애들이 왕따시키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저랑 아이들이랑 다른 것은 제가 백반증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얼굴이나 입술에 아주 작게 흰 색깔 점이 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야, 너는 왜 피부가 부분 하얘? 뭔가 이상하다. 너 얼룩말 같아. 몰라, 나도 내 피부가 왜 이런지. 엄마가 나 크면 클수록 피부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엄마는 저에게 이런 건 나중에 다 크면 괜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저는 백반증이라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흉터처럼 저의 점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한지 몰라요. 제 마음,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한 거죠. 항상 어딜 가든 저는, 아, 그 얼굴에 흰 반점 있는 애? 그래, 걔 고아라며.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남들이 저를 수군대고, 심지어 제가 피부가 남들이랑은 다르니까 튀기 쉬웠고, 그래서 고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 잘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피부에 비비크림을 엄청 발랐던 것 같아요. 비비크림을 바르면 그나마 조금 저의 백반증이 괜찮아지곤 했거든요.
진하게 덧바를수록 저의 피부는 점점 저의 본 모습이 아니게 되었지만 백반증은 숨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공부 하나는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 했었던 저였습니다. 서울 중위권 대학에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숨길 수 있었지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보육원이 고등학교랑 가까우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고 보육원으로 가는 저를 전부 다 알아봤거든요. 제가 국가보조금을 받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상황이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꾸역꾸역 보육원에서 살았고요. 하여튼 대학에 들어가서 저도 몇 번 연애를 하다가 항상 제가 비비크림을 지우고 백반증을 보여줬을 때 남자친구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는 모습에 가슴 깊이 상처가 크게 남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정도였지요. 아, 나는 이 피부랑 가정 환경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의 백반증을 알고서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게 저의 남편이 되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처럼 굉장히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자식들을 괴롭힌 모양이었어요. 난 어릴 때 복도에서 아빠가 들어오는 쿵쿵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뛰었어. 그게 가장 무서운 소리였거든. 그리고 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피아노 의자 밑으로 숨었지.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었거든.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다 던지고 내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고.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 남편은 자기 어린 시절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게 남편에게는 치유였던 거고, 그래서 저의 고아 시절, 그리고 백반증 이런 병들까지 다 이해해준 거였어요.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 덕분에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게 행복이자 기쁨이야. 나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사실 욕심이 굉장한 분이었고, 그런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니까 매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었지요. 그만큼 열등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그걸 저에게 푸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극심한 시댁살이를 겪게 되었어요. 에휴, 우리 집안이 가난하긴 해도 우리 아들은 어쩜 며느리를 데리고 와도 어떻게 고아를 데리고 오냐. 나도 기가 막혀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다. 그래도 네가 뭐 좋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니. 그래도 네가 나한테 싹싹하게 하려고 하고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뻐 보이기 시작하네. 어머님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아라서 싫었다고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튼 싫은 표현과 좋은 표현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처받은 것도 있긴 했지만요. 마음이 좀 아픈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으니까, 남편이랑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모진 말을 하셔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 어머님 댁에서 신세를 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댁살이, 시모짓 하시는 것도 다 받아내야 했고,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서는 자기, 이제 아이도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정 취해야 하니까 우리 엄마 집에서 나와서 전세로 들어가자. 나도 전세로 들어가면 좋지.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머님 댁에서 살 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잖아. 그렇긴 하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일단 내가 알아볼게. 분명히 우리 신혼이니까 대출 나올 거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 알겠지? 남편은 저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다행히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게 되었고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그래도 독립을 해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큰 위안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지요. 저에게는 꽤나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아유, 네가 내 아들을 아주 잘 잡았다. 네 팔자에 월세도 아닌 전세로 들어가니 말이지. 에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의 재산이었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똥 같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채가네. 에고고. 제 앞담을 까시면서 어머님은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자주 볼 사이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전세로 넘어가게 된 거죠. 사실 남편도 본인의 엄마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형만 차별을 했고 아빠한테 자기가 맞을 때도 손을 그냥 놓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술을 마시면서 남편이 저에게 속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는 나를 항상 못난 자식 취급했어. 형은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시궁창 우리 가족 인생이 개천에서 용난 형 때문에 뒤바뀌게 생겼으니까 형을 엄청나게 응원했거든. 그에 반해서 나는 뭘 하든 다 중간밖에 못했으니까 엄마는 나한테 맨날 너 같은 애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해서 난 아직도 그게 상처야. 지금도 나 집에 가면 고기 반찬은 숨겼다가 형 오면 형만 주고 그래. 그래서 나는 남들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에게 더 끌리나 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편의 상처는 더 깊고 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집을 나와서 저희 둘만의 공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공간까지 마련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에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추진하는 공사 현장에 현장 관리직으로 파견이 된 겁니다. 원래 파견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제 남편은 사무일만 하는데 회사에 대체 인력이 없어서 건축과를 복전한 제 남편이 현장에 경험도 없이 투입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위에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건축 자재가 떨어지면서 제 남편이 아주 크게 다쳤고 1년 동안 장기 입원을 통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큰일 나게 생긴 거였지요. 저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치고 한 달 만에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남편 간호를 하게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셨던 거죠. 아주버님은 나이가 꽤 있으셔서 따로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함께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치과 의사였던 겁니다. 제 처지가 말도 아니었지요. 워낙에 돈 명예를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바로 치과 의사가 자기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 덕분에 내 팔자가 훌훌 풀리네. 며느리로 사자 직업을 보게 될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온 동네 방네에 소문을 내야겠다. 이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 형님은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게 리스크로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스펙이 안 좋은 저희 아주버님이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결심한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치과 의사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거니까 집 한 채, 못해도 전세 자금은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 자금 모아둔 건 없고 이제 혼인신고 하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치과 의사인데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너 어차피 아이 낳고 네 남편 병원에 들어가고 집에 갈 일도 없으니까 너네가 살고 있는 그 전세자금 신혼집 우리 큰아들한테 넘겨라. 저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지금 그 집을 저보고 넘기라고요? 농담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지금 병원에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 저희 집도 아닐 뿐더러 계약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왜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불편하고 형님도 다 불편할 텐데. 아니 그래도 남자가 집을 해와야지 처음부터 월세 단칸방에 살게 냅둘 수는 없잖아. 그리고 치과 의사인데 너는 애가 눈치가 없어 정말. 어머님은 저희가 살던 전셋집을 형님에게 넘겨주라는 소리를 하셨어요. 솔직히 터무니없잖아요. 갑자기 그 집을 왜 넘겨줘요? 아무리 제가 남편 간호한다고 병원에 산다고 해도 저희가 피땀 흘려서 모은 전세자금인데요. 그런데 하도 어머님이 사정사정을 하고 아주머님도 곤란한 눈치를 보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럼 일단 잠깐만 들어와서 사시라고 하세요. 에휴, 어차피 저도 집에 잘 못 들어가고 하니까요. 어머님은 고맙다고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때 전세 재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6개월이 흐르고 재계약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전세자금 빼서 우리 치과의사 며느리랑 네 아주머님한테 좀 주면 안 되니? 애들이 워낙에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지금 남편 병원비 되는 것도 빠듯하고 우리 아이 케어하는 것도 죽겠어요. 남편도 이제는 어머님한테 휘둘리지 말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예요. 그리고 그 전세금 절반은 대출이고 절반은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돈이라고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불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기가 센 것 같아서 그렇게 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이게 시어미 앞에서 얼굴 붉히고 바락바락 대드는 걸 보니까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저도 어머님한테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형님은 치과 의사에 대출도 잘 나올 거고 저희보다 돈도 훨씬 잘 버실 텐데 왜 자꾸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힘들어요. 왜 못 사는 사람 돈을 뺏어서 잘 사는 사람한테 주려고 해요? 솔직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네 부부는 전문직에다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희 부부한테 자꾸 돈을 뜯어서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마 어머님은 치과의사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희 부부 돈이라도 뜯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제가 바락 대드니까 어이가 없으셨던 거고 그때 제 어깨를 팍 밀치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와서
내 아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야 하는데 니한테 발목이 묶인 거잖아. 아주 쓸데없는 어디서 고아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주 막장으로 내 아들 인생을 만들고 있어. 저는 어머님이 하도 어깨를 세게 쳐서 뒤로 깡 하고 넘어졌고 그때 꼬리뼈에 금이 갔어요. 화가 난 저는 속으로 우리 집 전세금 죽어도 어머님한테 못 주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저는 복대를 차고 부동산에 갔어요. 계약금 관련해서 상의를 할 게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 한마음 부동산 안에 온 어떤 손님께서 진짜 희한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장님 얼굴이랑 아가씨 얼굴이 똑 닮았네. 눈썹이 그렇게 짙은 거랑 입술 도톰한 거랑 얼굴에 백반증 있는 것도 완전히 똑같아. 아가씨,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고아라서요. 어머니랑만 살다가 어머니가 저를 두고 가셔서. 그때 그 아저씨는 무슨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진짜야? 여기 대령건설 최진숙 사장님이 딸을 그렇게 찾는데 어릴 때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법원에서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해서 양육권을 마누라한테 주고 그 이후로 마누라가 연락을 다 끊어버려서 아이를 못 찾았다는데 그 사장님도 얼굴에 백반증이 있고 아가씨랑 똑같이 생겼어. 기다려봐. 내가 여기 핸드폰에 사진이 있을 거야. 참 이상하단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꼬. 제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눈썹도 짙고 이국적으로 생기고 게다가 백반증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를 보면 잊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라고 말해줄 정도였지요. 그때 그 아저씨가 핸드폰에서 최진숙 사장님의 사진을 보여줬고 솔직히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우와, 저랑 많이 닮긴 했네요. 세상에. 그치? 여 있어봐라. 내가 사장님한테 말할게. 아가씨 번호 하나만 줘봐. 이거 진짜 가족이면 웃잖아. 참. 저는 그분께 제 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숙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얼굴 닮은 건 이야기를 들었다만 백반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아가씨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딸을 꼭 찾고 싶어서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아빠를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아빠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싶어서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일단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비우기도 힘들었고 아이를 봐주시는 아주머님께도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도 꼬리뼈를 다쳐서 멀리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남편이 아프고 저도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 약속을 잡는 게 힘들고 계속 영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운데. 혹시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영대병원 밑에 있는 카페에 가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눌 순 없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도 너무나 간절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이상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약속을 잡고 저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전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놀란 눈빛을 하셨지요.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 닮은 아이가 있는 거지? 하면서요. 내가요, 젊을 때 사업으로 한번 크게 말아먹어서 애엄마가 겉으로 돌았어요. 애엄마가 노는 걸 좋아해서 남자들을 만나다가 나한테 딱 걸리고 이혼을 했는데 양육권이 애 엄마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헤어지고 만 거죠. 애 엄마가 다른 지역으로 가느라 내가 아이를 찾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애 엄마 주민번호는 죽어서 말소가 되어버리고 아이는 버려져서 찾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제가 건설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서 아이를 찾으려고 하니 남아있는 기록은 없고 전국 보호소를 다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회사 아는 분이 나한테 나랑 똑같이 생긴 아가씨가 있다고 백반증도 있어서 너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데 그때 뭔가 제 가슴이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정말 이분이 나의 아빠일 수도 있겠는데? 아저씨가 말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 있어. 이를 어쩌면 좋아? 아마 여자의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아빠라는 게 느껴진 게요. 저도 지금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저희 엄마 이마에 붉은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래. 미연이 이마에 붉은 점이 있었지. 아저씨의 아내가 저희 엄마와 특징이 똑같았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혈육을 찾고 싶다는 심정 하나로 저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결과는 저희 둘이 혈육이 맞다는 결과였어요. 그때 진짜 아빠랑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아빠를 거의 처음 본 거나 다름이 없었고 평생 고아로 인생을 살 줄 알았던 저에게 갑자기 아빠가 생긴 거였잖아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고 또 만감이 교차했지요. 아빠는 내가 10수년간 그렇게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상에 꼭꼭 감추고 싶었던 나의 병, 백반증이 우리 아이를 찾게 해주는 실마리가 될 줄은 몰랐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것만 물려주고 우리 아이한테 나의 병인 백반증은 물려주기 싫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쁘게 착실하게 잘 커져서. 아빠의 고생한 두툼한 소뚜껑 같은 손이 저의 손을 잡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릴 때 저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쪼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빠가 저를 버린 줄 알았거든요. 엄마는 저를 버렸고 저 진짜 이렇게 아빠를 찾을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안 믿겨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아빠. 아빠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가족이 없어서 심장 가운데가 뻥 뚫린 것만 같은 저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저는, 정말로 잃어버린 아빠가 생긴 저는 그동안 사느라 공허했던 저의 마음 한켠에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랐어요.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 나 힘든 삶을 잘 버티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병원에 있는 거냐고요. 그때 그동안 인생 사느라 서러웠던 제가 꺽꺽 울면서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남편이 다치고 저도 심호 때문에 다치고
전세자금 부족해서 어디로 이사 가는 것도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요. 아빠는 저의 이야기들을 묵묵하게 듣더니 결심을 하고서는 딸, 이제부터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어라. 내가 언젠간 다시 만날 너를 위해서 그간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어. 아빠 건설 사업으로 돈 벌었다. 너네 가족 살 집 한 채는 아빠가 능력으로 마련해 줄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빠만 믿어라. 아빠가 너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제 너 그 사돈댁한테 시달리지도 마라. 연을 끊어.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무시하는 여편네에게 네가 당하는 거 아빠는 못 보겠다. 아빠는 실제로 거의 50억에 가까운 재력을 가진 자산가였고 상장된 회사의 주식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부호였어요. 항상 아빠는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니 공허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진짜 가족인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결심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모은 돈을 우리 딸을 위해서 쓰겠노라 라고요. 정말 걱정이었던 남편의 수천만 원 가까운 병원비도 아빠가 탕감을 해주시고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디 갈 곳도 없었던 저와 제 아이 그리고 남편은 아빠의 도움 덕분에 보금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지켜내고 싶은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뒤늦게 제가 아빠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연락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사람 사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 나는 네가 아빠를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꼬리뼈는 괜찮고? 어떻게 사돈이 우리 집도 좀 도와줄 순 없나? 역시나 어머님은 우리 아빠를 통해서 피 빨아먹으려고 기생충 노릇하려는 생각밖에 없으셨어요. 혹시나 하고 반성할 줄 알았던 어머님이 또 돈돈거리니까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 어머님 때문에 꼬리뼈도 부러지고 너무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과의사 형님만 이뻐하시더니 이제 저에게도 재력가 아빠가 생기니까 뭔가 뜯어먹을 게 생기니까 눈이 휘둥그레 돌아가시죠? 저는 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 지겹네요.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도 똑같은 입장이시고요. 남편도 어머님이 더 이상 저희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첫째 며느리인 치과의사 형님이 어머님을 책임지시겠지요. 그들에게 노후 부탁하시고 저희에게는 부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거셨지만 화가 난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아빠를 찾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 때문에 넘어져서 진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꼬리뼈가 아팠는데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력가 아빠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사돈한테 기생하려는 어머님이 뒤늦게 저에게 사과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더라고요. 다시는 보기 싫을 정도로 역겨운 어머님의 그런 행태에 저는 혀를 내둘렀고 그래서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연을 끊게 되었고 아빠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주버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제 남편한테 하는 말이 결국에는 네가 이겼다. 에휴, 우리 엄마가 니네 부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그리고 내 아내도 나를 닥달하고 더 좋은 남자 만날 걸 그랬다면서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는데 죽을 맛이다.
어릴 때 엄마한테 공부 잘한다고 이쁨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 뭐해? 다 부질없다. 나도 너처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걸 그랬나 봐. 내가 바보지. 어쨌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자기는 치과의사인데 시댁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돈 줄 것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저한테 뜯으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 전말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가난한 저희한테 자꾸 돈을 뜯어서 형님한테 주려고 했던 건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에휴, 이래서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봐 주신 그 부동산 아저씨 분께 인사를 따로 드렸네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시모한테 시달리고 힘들게 살았을 거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그분에게 최고급 식당을 모시고 데려가고 지금도 저는 그분을 제2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사실 정말 백반증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콤플렉스, 단점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백반증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인생이 도태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저의 단점을 장점으로 기회로 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분명히 언젠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요.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무지개가 뜰 날이 오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살자고요. 늘 웃으면서 잠들고 웃으면서 일어나요. 감사합니다.